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대 세계에서 군사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각국은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해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각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가 되었으며, 이는 국토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힘과 국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안보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한국은 지속적으로 자국의 고도화된 방위 시스템을 발전시키며 자립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방위 기술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지역적 긴장과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국제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권력 균형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군사기술 분야에서의 자립은 한국이 국가와 국민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과 능력을 반영합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최근 한국이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이룬 진보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들과 그것들이 국가 및 지역 안보에 미치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발전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글로벌 방위 지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치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2월 23일에 군 당국은 LSAM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KAMD에서 핵심 무기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외에도 촘촘한 다층 방공망을 위해 추가적으로 다양한 무기 개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외의 방공 무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연은 LSAM 발사에 앞서 같은 날 진행한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을 위한 해공 개량형 미사일 시험 발사도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체계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같은 형태의 요격체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LAMD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기도 한데요. LAMD로 엘터투두 미설 디펜스,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LSAM이 수행하는 고고도 방어, 천공블록 2가 수행하는 중고도 방어에 이어서 7km 이하의 적어도 미사일 방어를 담당하는 요격체계입니다. 즉, 북한이 발사하는 방사포 요격이 주요 목표이지만 필요하다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LAMD도 외형적으로는 아이언돔과 비슷해 탐색 레이더는 최소 4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요구받고 있으며 요격 미사일은 고도 7km 이하, 사거리 10에서 15km 이내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언돔은 마하 1에서 2 수준의 저속 로켓탄과 박격포 요격에 맞추어 개발된 것과 비교해 한국의 LAMD는 마하 2에서 4 사이의 속도를 갖는 대구경 방사포 요격에 맞추어 개발된 모델로 한국의 전장 상황에 맞는 뛰어난 방어 능력을 가졌습니다. 단순 방사포 요격용이라기보단 명칭 그대로 저고도에 진입한 거의 모든 고속표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중고도 단계에서 천공블록 2가 요격에 실패했거나 요격 미사일이 모두 소진된 상태이면 LAMD가 마하 4급 이하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LIG 넥스원은 북한 방사포탄의 요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본인들이 개발한 요격 미사일 중에 가장 적합한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개조했고, 그 개조품이 이지번 요격 테스트에 동원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LAMD의 기술적 가능성을 점검하는 선행 연구를 시작했고, 이 선행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개발 사업자가 LIG 넥스원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LAMD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LIG 넥스원 관계자에 따르면 LAMD가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 숫자가 바닥났거나 재장전이 필요하거나 갑자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천공블록 2 미사일을 사용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통합형 요격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천공 미사일을 사용하면 가격대 성능 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급한 상황에 이러한 호환 시스템은 큰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AMD 한계 포드는 기본적으로 유도와 통제를 담당하는 교전 통제소, 표적 탐지와 유도 모두를 담당하는 다목적 레이더, 최대 6대의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미사일 지발사대는 대당 16발, 미사일 발사 모듈 2개를 갖추므로 총 6개 미사일 발지사대를 모두 배치하면 전체 요격 미사일 수는 192발이 됩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탐색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일 같은 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저 대공무기도 시험 발사했는데요.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대공무기를 직접 시험 발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화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4년 육군 방공부대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중요 시설에 대한 드론 및 무인기 방공작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저가형 드론 공격 사례가 보고됨은 물론 무인 정찰기 자주포 체계가 육군의 주력 무기 시스템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95개국 이상이 감시, 표적 탐지에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소 20개국 이상이 정규 군용 공격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이러한 드론, 무인기들을 공격하기 위한 체계로 전자기력 전자기파 등으로 대표되는 지향성 에너지 중 고출력 에너지인 레이저를 활용한 무기 체계를 말합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광속으로 다표적 동시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 가성비도 매우 뛰어난데요. 출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레이저는 한 발에 1,000에서 2,000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은 20kW의 출력으로 3km 이내에서 비행하는 쿼드 드론 혹은 고정익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을 개발해 30kW로 이동하는 적까지 요격하고 블록 3에서 100kW의 출력까지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차세대 게임 체인저 중 하나로 평가받는 레이저 무기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고 더 강한 육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육군은 22일 계룡대에서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삼성 장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육군은 올해를 육군 레이저 정책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를 위해 육군은 오는 3월 1일자로 육군 레이저 정책을 총괄하는 육군 레이저 정책 추진 TF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EU 조직을 기반으로 올해 안에 육군본부 내에 레이저 정책 부서를 신설 및 개편하고 국방 레이저 정책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LSAM, LAMD, 레이저 대공무기까지 잇따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한국의 다층 방공망 강화하고 있으며 그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가 현재 나온 극초음속 미사일에 뚫릴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무리 뛰어난 요격탄이라 해도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100% 명중률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적 미사일이 극초음속의 속도로 날아오는 데다 요격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탄도 곡선에서 벗어난 변칙적인 비행 회피 기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어하는 입장에선 요격을 여러 번 시도해 격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를 위해선 적 미사일의 비행 단계별로 거리와 고도에 따라 다양한 파괴를 시도하는 다층적 요격 방식이 구현돼야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는 무서운 속도를 내지만 상승 단계에서는 극초음속의 속도를 내지 못해 그런 약점을 파고들면 요격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초기에 요격이 가능한 무기체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레일건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입니다. 레일건은 사거리가 길고 음속의 수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우리 군은 현재 마하 6에 달하는 속도를 내는 레일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은 항공기 등에서 공중 발사 레이저 ABL을 쏘거나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요격탄을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연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투기에 탑재해서 상승 단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 시 이를 인공위성과 조기 경보기 등으로 탐지하고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인기가 공중 발사 요격탄을 발사해 격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일건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두 기술을 모두 활용한다면 한국의 다층 방공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방공 체계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심을 지키기 위해 서울 한복판에 있는 빌딩에서도 방공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데요. 수도 서울 하늘을 방어하는 수방사 제1방공여단은 서울 안팎에 은밀하게 배치돼 있습니다. 산 정상과 고층 빌딩에 마련한 방공진지에서 적 항공기나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나면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방공의 상징과도 같은 20대공포 발칸과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 프랑스에서 도입한 미스트랄과 국산 신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대공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방공 진지는 수도 서울을 지키는 도심 속 GOP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국제 정세가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은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중국과 일본의 위협까지 급부상하면서 방공망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LSAM, MSAM, LAMD, 레이저 대공무기, 레일건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등과 도심의 방공 진지까지 촘촘한 다층 방공망을 준비해가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방산 강국이었던 독일의 위상이 최근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흥해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에 맞서 작전에 돌입한 독일군 함정이 같은 편인 미군 드론을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달 말 흥해에서 작전을 펼치던 독일 호위함 헤센호는 임무 수행 중 드론을 발견하고 후티 민병대의 드론으로 5인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발사한 SME 대공 미사일 2발이 모두 기술적 문제를 일으켜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다행이긴 합니다. 적군의 드론이 아니라 미군의 드론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빌트지는 꼬집었습니다. 피하 식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 미사일마저 기술적 결함을 일으켰기 때문에 표적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는 시스템과 미사일 성능에 심각한 결함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독일 헤센호에 장착된 SME 미사일은 2만 m 높이까지 솟아오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인 발사 당시 미군 드론의 비행 고도는 겨우 1만 2천 m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최대 작동 고도보다 한참 낮은 지점에 위치해 있었는데도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더구나 길이 143m, 무게 5,800톤의 헤센호는 독일에서 무장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작센급 이지스 호위함인데요. 한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받던 독일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흠집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유럽에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유럽 입장에서 믿었던 독일마저 심각한 수준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러시아의 전쟁 명분이 2년 만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이 200년 이상 이어온 중립국 노선을 버리고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해 나토가 외려 러시아의 발트에 앞마당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나토 동맹국에 완전히 포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토는 발트의 중앙에 있는 스웨덴 고틀란드 섬을 중심으로 대러 방어선을 구축했고 러시아 해군의 진출을 봉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 옛 소련의 바다였던 발트해가 사실상 나토의 바다가 된 셈입니다. 이를 두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안긴 전략적 참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으로의 외연 확장이란 수확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토는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며 나토, 그중에서도 유럽 회원국들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화두는 미국 없는 유럽 안보로 인한 위기감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격전지 아우디 이우카를 비롯해 주요 전선에서 잇따라 패퇴하는 등 심상치 않은 전쟁 상황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럽 주요국들은 저마다 무기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자체 방위력 증대를 강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한국 방산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유럽은 방산 강국이었던 과거의 영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을 주축으로 카르텔을 조직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한국 방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어들면서
155포탄을 비롯한 주요 무기의 유럽 내 생산량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EU에서는 한국에서라도 무기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155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원조국인 미국도 의회 내 공화당 강경파들의 발목이 잡혀 약 8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원조 패키지를 수개월째 처리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일각에서는 충분한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나토의 한 당국자는 모두가 국내 시장이 이익을 보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편협한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최선의 거래처가 한국이라면 우린 한국제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 무기가 유럽 내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주력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방산 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 내 무기 생산 능력과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을 막기 위한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이 안방을 뺏길까봐 이제 K방산에 대해 엄청난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확대에 가장 제동을 걸고 나선 나라는 독일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독일은 전차 강국답게 전차 최다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전차가 주요 수출국이었던 폴란드 시장을 휩쓸자 독일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라인메탈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탄약 생산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곳에서 155포탄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결정입니다. 155포탄은 독일의 PGH-2000을 포함해 서방권의 자주포가 널리 채용하는 구경으로 K9도 같은 구경을 써 그야말로 한국과의 경쟁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대로템 K2전차 수주가 확실시됐던 노르웨이 사업의 경우 독일 레오파르트 EA7 수주로 돌아섰습니다. 수주를 위해 독일은 당초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 거래처를 노르웨이로 옮기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K2전차 가격은 독일산보다 2.5배 저렴하고 표적 획득 처리 속도는 더 빠르지만 천연가스 거래처라는 결정적 당근을 내밀자 한국은 독일산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인메탈은 올해부터 우크라이나에서 푹스퓨크스 장갑차와 링스링크스 보병전투 차량 등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링스는 하나가 호주에 수출한 레드백 장갑차와 경쟁했던 기종인데요. 독일이 이런 식으로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단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레드백의 유럽 진출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독일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제3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방안이 나오자 가장 반대한 건 프랑스였다고 합니다. K방산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프랑스는 한국의 폴란드 진출을 참고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지원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최근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영국이 가세한 나토 회원국들의 암묵적 공동 대응입니다. 일종의 카르텔로 K방산으로서는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인데요. 이들 나라들은 과거 수십 년간 나토 회원국 위주로 무기를 거래해 오면서 뿌리 깊은 카르텔을 지속해왔고 K방산에도 그 카르텔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우디를 주축으로 이 카르텔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조에 달하는 무기 구매도 어쨌든 그 무기를 써본 나라들이 입소문을 내주면 그보다 더 좋은 홍보 효과는 없습니다. 최근 중동과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의 입소문이 주변 국가들의 구매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근래 방산 수출에서 구전 효과가 커지고 있다. 같은 권역의 국가들끼리 군사훈련과 교류 빈도가 확대되면서 인접국 무기 계약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에 대한 LI지넥스원의 청궁이 수출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사우디는 지난해 11월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청궁이 10개 포대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것은 2022년 UAE에 대한 4조 원 규모의 청궁이 수출 계약 이후 두 번째 잭팟이었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최근 걸프만 지역에 주도권을 두고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오랜 협력 관계입니다. 사우디는 2015년 예멘의 후티 반군에 공습을 가하면서 예멘 내전에 개입했고 UAE 등과 연합군을 꾸려 군사작전을 실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사우디와 UAE를 노린 후티 반군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1월에는 후티 반군이 UAE의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드론 공격을 하자 사우디가 주도하는 동맹군이 보복 공습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렇듯 중동 지역에서 방공 무기체계 수요가 큰 상황에서 UAE가 성공적으로 천공이를 도입하면서 사우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UAE, 사우디와 인접한 카타르로의 수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UAE, 사우디, 카타르 국방장관을 연달아 만나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동유럽도 비슷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2022년 7월 K9 자주포 672문을 공급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8월 1차 실행계약 212문, 지난해 12월 2차 실행계약 152문을 체결했습니다. 1차 실행계약 2개월 만인 2022년 10월 초도 물량 24문을 출고한 이후 순조롭게 납품 중인데요. 루마니아 역시 올해 상반기 K9 54문을 도입하는 것이 유력한데 폴란드는 남쪽, 루마니아는 북쪽 국경을 우크라이나와 맞대고 있으며 두 나라는 NATO 회원국이면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상대국의 군대를 상호 주둔시키고 있고 지난해 3월에는 방위산업 공동기술위원회를 설립해 무기체계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함께 FA-50, 천무 다연장 로켓, K 전차를 도입한 만큼 따라서 이 무기체계들이 앞으로 루마니아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루마니아는 보병전 투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를 후보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에 이어 레드백도 수출된다면 한국 방산이 유럽의 K방산에 대한 견제 카르텔을 뚫고 이뤄낸 또 하나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공군의 차기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의 거대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처참하게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특히나 앞서 1차 사업에서 로키드 마틴의 수송기를 선정했었기에 이변이 없을 거라 예상됐지만 결과는 완전히 판을 뒤엎는 반전의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에 우리 군이 선정한 브라질 대형 수송기 C390는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C390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공군의 항공 수송과 긴급 해외 구조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대형 수송기 2차 도입 사업에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 기종이 선정됐습니다. 우리 군이 브라질 군용기를 도입하는 건 사상 처음인데 무기체계를 통틀어서도 한국이 브라질산을 도입하는 건 역시나 이번이 처음이라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는데요. 특히나 우리 공군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C130J 기종을 이미 운용하고 있는데도 이번 경쟁에서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무릎을 꿇으면서 충격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사청은 제157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공군은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총 7,100억 원을 투입해 C393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번에 C390은 경쟁 기종인 미 로키드 마틴의 C130J와 에어버스 A440M을 제치고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은 지난 2014년 4대의 C130J30을 도입한 1차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원래는 2014년에 7대의 소요를 제기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수량을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예산 확보 문제, 후보 기종들의 제안서, 서류 부실 문제 등 사업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종 결정이 1년 정도 지연됐었는데 이번에 기종이 선정되면서 2026년까지 우리 공군에 인도되는 걸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군 수송기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공군의 핵심 목적이 전투기를 사용한 공중전과 공습 임무에 집중됐기 때문에 물자와 인원을 수송하는 수송기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군의 평시 임무 중 해외 파병 임무와 재해 군안 구조 임무에서 수송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더 이상 수송기 전력 투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실제로 현재 장거리 해외 파병 인원이나 재난 상황 시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데 활약하는 KC-330 시그너스 공중급류기의 경우 민간 항공기를 개조한 군용기이기 때문에
차량이나 대형 화물의 수송이 어렵습니다. 또한 적의 공습에 노출된 비행장이나 비포장 활주로에는 운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기종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추위에서 공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건 다름 아닌 브라질 엠브라이르의 C390으로 때문에 방산업계에서는 발표 직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유럽 에어버스의 A400M의 1차 사업 기종이었던 미 로키드 마틴의 C130J를 제치고 브라질 기종이 선정됐기 때문인데 실제로 앞서 1차 사업에서는 C130J가 선정돼 공군이 4대를 인도받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 안팎에선 이번에도 로키드 마틴의 기종이 다시 선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종합평가 결과 C390이 최고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성능 운용적 합성 가격절 충교역, 국내 기업 협력 등 5가지 평가 항목 중 국내 기업 협력 컨소시엄 부분에서 엠브라이르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엠브라이르는 절충교역 가치로 1억 3,500만 달러, 국내 업체와의 컨소시엄으로 세계 업체를 제안했다며 절충교역 가치 1억 2,900만 달러와 국내 협력 한 곳을 컨소시엄으로 제안한 로키드 마틴보다 앞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여러 평가 항목 중 운용적 합성과 비용, 성능에서는 비등비등한 점수를 받았지만 계약 조건과 절충교역, 국내 업체 참여도에서 차이가 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군 주요 항공기 사업에서 미국 업체가 탈락한 건 지난 2015년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 KCX에서 유럽 에어버스의 A330MRTT가 미국 보잉의 KC-46을 제친 후 8년 만인데요. 이렇듯 이번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경쟁은 유독 치열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미래 항공우주산업의 차세대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될 중요한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엠브라이르의 C390은 이미 우리가 대형 수송기 1차 사업을 통해 4대를 운용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의 C130J와는 달리 다소 생소한 기종입니다. 해당 기종은 개발국인 브라질을 비롯해 중립국 오스트리아, 나토 가입국인 포르투갈과 헝가리, 네덜란드, 체코가 엠브라이르의 경우 광활한 국토 면적을 자랑하는 브라질의 자연 조건으로 민간 항공기 제작이 발달되면서 보잉,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상업용 항공기 납품 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엠브라이르의 C390이 세계 최대 방산기업의 50년 장수 상품 C130J를 이긴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방사청의 종합평가에서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간단히 말하면 성능과 가격 모든 측면에서 C390이 C130J보다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C390은 C130J보다 순항속도, 최고속도, 항속거리, 화물 탑재량이 모두 우수합니다. 해외 방산 자료에 따르면 C130J30은 20톤의 화물을 싣고 2200km를 비행하는 데 비해 C390은 23톤의 화물을 싣고 240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순항속도도 C390이 시속 200km 이상 빠르게 비행하고 최대 화물 탑재량도 C390이 5톤을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군에선 로키드 마틴이 1957년 실전 배치한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장거리를 이동할 땐 중간 급유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실제로 C130J는 재작년 8월 미라클 작전 당시 아프가니스탄으로 한 번에 가지 못해 중간에 급유해야 했고 올해 4월 프라미스 작전에선 2차례 착륙해 중간 급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C390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390는 C130J에 비해 속도도 빠르고 더 멀리 가고 더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반면 특히나 가격이나 경제성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C130J는 군용으로만 쓰이는 터보프롭 엔진사기를 장착했지만 C390은 에어버스 A320 여객기에 사용되는 민수용 최신 터보팬 엔진 2기를 달았습니다. 검증된 민수용 터보팬 엔진을 사용해서 출력은 더 높지만 역으로 운용 비용과 연비는 더 우수한 게 C390의 핵심 경쟁력이 된 셈입니다. 더구나 기종을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인 절충교역, 다시 말해서 무기를 도입하는 대신 대응 구매나 국산화, 기술 이전을 실시하는 부분에서도 브라질이 더욱더 우세했습니다. 엠브라이르 방위산업 부분 CEO 잭슨 슈나이더는 방안에 C390 정비센터 건설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술 협력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었습니다. 반면 록히드 마틴은 기술 이전이나 절충 교역을 위해 미 국무부와 미군과의 협의가 필요해 여러모로 융통성이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결정의 승패는 국내 업체 참여 부분에서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록히드 마틴이 국내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1억 2,900만 달러를 제안한 반면 엠브라에르는 세 개 업체에 1억 3,500만 달러 상당의 부품을 생산하도록 조건을 제시하는 등 결국엔 우리 방산 업체에 도움이 되는 선택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이번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은 글로벌 항공업체들의 공급망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게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으로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사업에 대해 더욱더 관심이 쏠리며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앞서 올해 초 UAE와 공동개발하기로 체결한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MOU에 대해 방산업계의 시선이 다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송기를 만든 경험이 없는 한국과 UAE가 이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특히나 수송기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목적 수송기란 말 그대로 화물 운송은 물론 여객 운송, 특수 임무 수행 등 용도가 다양한데 우리 공군이 보유한 중형 수송기 KC-330, C-130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KAI가 UAE와 체결한 MOU가 더욱더 의미 있는 건 한국의 경우 다목적 수송기 자체 개발을 모색해오던 차에 국제 공동개발 형식으로 날개를 달게 됐기 때문입니다. KAI는 이미 2021년에 KCX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수송 중량 최대 20톤급의 축소 모형을 공개했었고 작년에는 MCX라는 프로젝트명의 30톤급 축소 모델도 내놓았었습니다. KAI에 따르면 MCX 다목적 수송기는 최고 시속 850km, 항속거리 최대 5000km 성능을 갖췄는데 2035년 양산을 목표로 잡고 있는 중입니다. MCX의 개발비만 총 3조 원, 양산비는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개발 기간은 최대 11년으로 잡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체계 개발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듯 현재는 밑그림에 불과한 MCX 사업에 UAE가 공동 투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개발 기간을 줄이는 건 물론 개발 비용 규모에 따라 사업 내용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우리 고위급 군 관계자 역시 KAI와 UAE가 다목적 수송기를 개발할 경우 KC-330, C-130급의 중형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목적 수송기 사업은 우리 항공업계의 수건인 국산 중형 여객기 개발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방산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경전 투기의 표준이 되고 있는 FA50의 몸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FA50을 도입한 폴란드의 초특급 배송을 완료하면서 또 한 번 전 세계 방산업계를 감동시킨 건 물론 이번에는 신무장 통합 소식이 전해지며 FA50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국가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 건데요. 해당 소식에 유럽은 물론 중동까지 난리가 난 상황으로 중앙아시아까지 FA50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데 영향력을 무한 확장 중인 FA5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SNS를 통해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이 마지막 주문 물량을 인도받았다고 공개하면서 해당 소식을 알게 된 유럽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올해 7월 처음으로 FA51 2호기 인도받기 시작한 폴란드가 불과 5개월 만에 12대 모두로 초특급으로 공급받으면서 한국 방산의 빠른 배송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에서 FA50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도하며 FA50의 블록 20 버전을 미리 조명하며 벅찬 기대의 부푼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펜스24는 KAI는 FA50을 AIM-120 AMRAAM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무장해 제공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전투기로 만들 계획이라며 독일과 스웨덴이 합작한 타우러스 KEPD-350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노르웨이산 대함 미사일 NSM과 통합시킬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폴란드는 벌써부터 FA50 블록 20을 눈여겨보며 궁극적으로는 FA52, F-16 같은 다목적 경전투기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의 이런 전망과 반응이 이상하지 않은 게 실제로 최근 KAI가 미사일 전문 제조기업인 MBDA와 MOU를 체결하면서
KAI가 생산하는 FA50에 NVDA의 무기가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NVDA의 CEO는 세계 최고의 무기 기술과 KAI에 입증된 항공기와의 결합은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방산 수출 시장에서 다양한 무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NVDA와의 협력을 통해 FA50이 무장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우리의 잠재 수출 시장을 공략하는 데 킥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동과 유럽에서 대박을 터뜨린 한국이 이 기세를 몰아 중앙아시아의 교두보를 쌓을 기회가 엿보인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다름 아닌 FA50을 구매할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FA50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뷴에 따르면 구소련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미그 29 38대, 수호 27 25대, 수호 25 2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종은 구소련 시절 도입한 거라 현대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은 공군의 현대화에 강한 니즈가 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해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프랑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FA50에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도입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부터 대규모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입선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었는데요. 실제로 이 시기 에어버스에서 군용 헬리콥터와 C-295 수송기를 도입했고 중국에서 HQ-9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하기도 했으며 2015년엔 미국에서 퇴역한 장갑 차량 300여 대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T-50 훈련기 12대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T-50에 미국 기업이 생산한 장비가 탑재됐기 때문에 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미국이 해당 기술이 러시아나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과거 한 차례 한국산 경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려 했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번엔 FA50이 수출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우즈베키스탄이 서방제 항공기로 기종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라팔과 함께 운용할 다목적 전투기로 FA50을 단독으로 점 찍어둔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대규모 수주를 기대해도 좋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앞서 8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양국의 국방무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과 만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국방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에도 KAI의 FA50 대규모 도입 가능성과 더불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구자 주포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점쳐졌었습니다. 실제로 쿠르바노프 국방장관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AI로서는 이번이 과거 고등훈련기 T-50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신형 군용기 입찰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자존심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서 우즈베키스탄이 FA50을 도입할 경우 성능 개량 모델인 블록 20을 최대 60대가량 들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KAI는 FA50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재도전에 나서고 있는 셈으로 한국 방산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진 만큼 긍정적인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FA50에 대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성능이면서도 저비용의 동급 최강 다목적 경전투기로 평가하고 있는 등 주목도가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더구나 FA50의 경우 우리 공군은 물론 이라크,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전 세계 각국이 구매하면서 우수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라 따지고 보면 아쉬운 건 우즈베키스탄일 듯 보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KAI는 이집트 방산 전시회 EDEX에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아프리카 중동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는데 고삐를 죄는 등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무한 확장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 4에서 7일까지 열린 이집트 방산 전시회 EDEX에 참가해 새로운 방산 시장을 여는데 물꼬를 텄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EDEX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정부와 군, 방산업계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번에 KAI는 한국 방산 수출의 핵심 기종인 FA50을 필두로 KF21, AAV 등 KAI의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KAI는 수리온과 LAH의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적용한 모델을 선보이며 해외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이집트 방산 전시회 기간 중 FA50에 대한 관심이 유독 남달랐는데 KAI는 이집트를 비롯해 중동 및 아프리카 고위 정부 관계자, 육해 공군 수뇌부들과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재 FA5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며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돼 있어 유력 후보 기종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이집트 공군의 고등 훈련기 사업은 대규모 잠재 소요가 있는 지역인데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장이라 놓쳐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집트에서도 FA50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로 작년 8월 진행된 피라미드 에어쇼에선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면서 이집트 공군 관계자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까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들면 FA50을 비롯해 한국 항공기가 진짜 글로벌 표준으로 올라서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2014년 배치된 첫 국산 전투기 FA50의 국산화율은 60%로 KF-21 기술 수준이 FA50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항공기 개발 기술이 이제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분야, 엔진만큼은 우리가 독자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기에 있어서 엔진은 그야말로 핵심이지만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기술의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술 이전은 사실상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에 대해 미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기술 이전이 물거품됐고 결국 우리가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류영관 부사장은 엔진 기술은 국가적으로 핵심적인 기술로 분류하고 있어 기술 이전이 쉽지 않다며 특히나 항공엔진 기술은 꿈의 기술로 불리울 정도로 고난도의 기술이 집중돼 있기에 우리가 독자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엔진을 수입해 사용하게 된다면 외국에 종속될 여지가 있고 선진국보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이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엔진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한국산 엔진이 개발된다면 그동안 첨단 엔진이 없어 외국에 내야 했던 많은 비용을 모두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무기를 공여받았던 방산 약소국가에서 이제 세계 방산업계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기술적으로도 발전하며 한국만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항공기 엔진 국산화라는 꿈의 이야기도 한국이라면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 제작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5곳도 채 안 되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일을 해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우주산업 강국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